네, 성공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참 지칩니다. 좀 긍정적으로 시작하나 싶더라도 이내 밀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또 워낙 개별 수급 붙은 종목들만 들썩들썩 되다 보니 따라하기도 쉽지 않고 내내 이런 장이 지속되니 피로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오늘도 테마와 또 개별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종목 중심으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서방의 공급망 탈중국에 맞서 중국 정부가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체재로 부각되고 있는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페라이트는 산화철을 주 원료로 하는 연구자석으로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중국이 히토류 장악력을 높일 때마다 대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도 장중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지만 상승분도 많이 반납한 모습이고요. 10위는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HB 솔루션입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검사 제조 설비와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잉크젯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에 210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사업 분야 확장을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2차 전지나 자동차, 바이오 분야에서도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B 솔루션 7거래일째 상승부를 켜내면서 9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종근당입니다. 동사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차기 성장 동력을 확보해 세포 유전자 치료제부터 바이오 신약까지 연구개발 분야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노바티스와 체결한 1조 7천억 원대 신약 기술 수출 계약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속 파이프라인들의 기술 이전 모멘텀도 기대되는 만큼 영업 가치와 파이프라인 가치 추가 상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8위는 종근당입니다. 네, 오늘 들썩이고 있는 테마주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연구자석 이 제조기술 수출 금지한다는 소식에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 또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 유니온 머티리얼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히토류 테마주들이 히토류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장기적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올 한 해는 히토류 관련 섹터들의 종목들의 어떤 시세가 좀 크게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히토류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자동차도 전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토바이, 전기 트럭뿐만 아니라 이제 선박과 비행기도 이제 전기로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확산이 되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의 필수 원재료인 히토류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중국 당국이 워낙에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오늘 다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미중 갈등이 풀어졌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집권을 하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집권하게 돼서 중국과 다시 한번 좀 반목을 좀 같이 거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된 뉴스들은 좀 올 한해는 좀 계속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히토류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소위 테마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회사 차원에서 LS 에코 에너지나 현대 BNG 스틸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이제 히토류 관련된 사업들 영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이미 다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테마주들을 변동성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에서 이용하신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진짜 히토류가 올 한 해 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LS 에코 에너지와 그리고 현대 BNG 스틸 이 두 개의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로 본다면 유니온과 사마 친구들을 보고 조금 더 히토류의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본다면 LS 에코에너지 워낙 이제 히토류에 대한 사업 영역 확대에 대한 모멘텀을 주요적으로 봤던 만큼 관련주를 각각 나눠서 또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HB 솔루션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계약 소식과 더불어서 좀 고개를 들던 주가가 오늘은 장중에 초급등이
이제 나왔는데 오늘 급발진의 급등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OLED와 관련된 투자가 선행돼서 수주가 나왔다는 점이겠고요. 여기 더해져서 실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LG그룹과 협력을 해서 OLED 사업 같은 경우를 확장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OLED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장비업체 수주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연결된 투자가 좀 지속되는 면이 있겠고요. HB솔루션 같은 경우는 후공정 장비단 이 부분에서는 펀치홀과 관련해서 빛샘 방지 도포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단계인데 태블릿이라든지 기타 기기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노트북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의 증대 요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더해져서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유기물 두께, 계측, 챔버 이 부분과 관련된 장비를 생산을 하는데 검사 원장 검사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OLED에 투자가 단행될 때 먼저 첫 번째 전공정 단에서 수주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후공정 단에서 이렇게 수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억 규모의 1월 18일에 삼성 디스플레이양 수주 공시가 있었고요. 다만 현재 주가에서 살펴볼 점은 전환사채 잔액 같은 경우가 120억, 그다음에 전환가액 같은 경우가 3,616원에 존재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전환되지 않은 물량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전환 물량 140억 같은 경우가 전환가액 3,616억으로 1월 31일에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HB솔루션 살펴봤고요. 이어서 8위 또 종근당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이 노바티스와의 기술 수출 계약 이후에 또 실적 개선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조정을 받고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인데 종근당 투자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호 이사님? 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종근의 가장 큰 메리트는 싸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텍, 순수바이오텍 같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종목들 여러분 시가총액과 실적을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물론 당연히 실적이 나오지 않는 바이오텍들이 상당한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엄청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추정치로는 1,2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노바티스의 기술 이전한 계약금이 4분기에 반영이 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 한 해 전체 놓고 본다면 연간 영업이익 1,000억 정도를 벌어들이는 제약바이오텍 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종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텍 가치가 전혀 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노바티스의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저평가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노바티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라이센스 기술 수출 연구 개발에 쏟아부은 돈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부터 천천히 하나씩 결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면은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 이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기술 수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종근당 같은 경우는 오늘도 바이오텍 종목 보시면 종근의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눌림이 나올 때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모아가시면 좋은 결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근당 추가 기술 수출 기대감까지 눌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7위는 미스터블루입니다. 정부가 만화와 웹툰 분야에서 넷플릭스와 같이 세계적인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 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지원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K-웹툰 산업도 지난해 역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가 연간 거래액이 처음으로 1,000억 엔을 돌파해 일본 앱 시장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스터블루는 피코마와 웹툰 독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데요.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7위는 미스터블루입니다. 6위 열어보겠습니다. 6위는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AI 기반의 3D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 업체인데요.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및 의료 AI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최근 루닛의 서범석 대표가 미국과 유럽 출장길에 올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나섰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루닛과 업무 협약을 맺은 코어라인 소프트가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위는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네, 먼저 7위 미스터 블루부터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NC 미디어가 나 혼자만 레벨업 이슈로 강하게 또 들썩였다가 변동성을 키웠고 일단 정부의 지원 기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피코마에 대한 이슈와 맞물려서 긍정적인 반응은 주고 있습니다만 미스터 블루 반응은 왔는데 단기 이슈로 봐야 될까요?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기 이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P를 기반으로 웹툰 업체라든지 미디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확장이 나타날 때 그 부분을 실적으로 확인하고 기대감과 그다음에 실제 실적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주가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는 실제 IP로의 확장을 보여주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냈었고 지금은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모멘텀으로는 네이버 웹툰의 연내 나스닥 상장 준비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 웹툰 사업의 시장 규모를 놓고 시장 파이만큼 아무래도 주가는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연간 영업이익으로 상단치가 한 140억 정도였어요. 그랬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2,000억 정도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상단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에오스 블랙 같은 경우가 5월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흥행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7위 미스터 블루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도 알아보죠. 코어라인 소프트 루닛과의 이 협약 소식에 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 9%대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좀 올해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코어라인 소프트. 일단 의료 AI 기업으로 신규 상장 주식이죠. 최근에 주가가 1월 12일부터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요. 약 20만 주에 해당하는 주식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함으로 해서 신규 상장 공시가 나는데 이 가격이 너무나 낮습니다. 834만 원짜리가 지금 20만 주가 상장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수량 자체는 전체 유통 주식 수의 한 1.8%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격이 23,400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830원에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로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시가 나오고서 10일 이후에 그다음부터 계속 주가가 흘러내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소화를 해야 될 물량이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주가 눌림은 어느 정도 그러한 어떤 뉴스나 심리를 충분히 선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폐암 검진에 특화된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늘 보시게 되면 또 루닛과 비노 같은 대표적인 의료 AI 기업들이 그동안 좀 눌림이 나오다가 좀 반등 시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일단은 이 의료 AI 기업의 대장은 루닛이죠. 근데 루닛의 주가 자체만 보시면은 작년에 제가 10배 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2등주나 3등주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갇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2대1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3분기까지 매출액 보시면 28억의 영업이익 100억 정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4분기 역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닛과 뷰노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루닛과 뷰노가 작년 초부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 올랐는지 보시게 되면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매출이 꼭 찍히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이 종목의 주가 자체가 어떤 모멘텀을 받으려면 역시나 매출이 영업이익까지 기대를 안 하고 있고요. 매출이 따박따박 꽂히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시장이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점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 관망하시다가 그런 뉴스나 공시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AI 의료주에 대해서는 지난해만큼의 시세까지는 기대는 일단 좀 낮추자.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체크 포인트로 또 말씀해 주신 만큼 실적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일단 관망을 하자라는 의견을 코어라인 소프트 대표적으로 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먼저 짚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IR 센터까지 보고 오시죠.
네, IR 센터입니다. 먼저 이번 주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눈에 받고 있는 회사죠. 목요일 아침 9시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 10조 4,4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 손실은 896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될 것이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분기별 변화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작년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메모리 한파 속에 3조 4천억 원대 역대급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그 규모는 점차 줄여나갔고 디램은 지난 3분기 흑자로 돌아서면서 4분기와 올해에 대한 기대감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에서 이번 실적 발표와 관련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에서는 4분기 디램의 평균 판매 가격이 경쟁사 대비 높았기에 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도 영업이익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 주가는 실적 개선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보며 보수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SK증권 역시 4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2분기부터 탄력적인 증익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며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더불어 목표가도 올려잡는 등 오히려 주가 하락은 비중 확대의 기회라며 조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자 SK하이닉스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후반부터 사흘째 상승세를 보인 탓에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14만 원대 지켜내면서 현재 14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G 이노텍의 시장 전망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은 7조 5,5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4,837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4%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작년 한 해 분기별 추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이노텍 역시 작년엔 보릿고개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2분기 IT 수요 위축 여파에 영업이익은 1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3분기에는 1,000억 원대로 나아지긴 했지만 이번 4분기와 연중 최고 실적을 기대하면서 힘든 시간을 작년엔 버텨온 편입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고 있을까요? 먼저 IBK 투자증권에서는 LG 이노텍의 4분기 실적 연중 최고치임은 분명하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 효과가 없었고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올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로 다시 실적이 흔들릴 수 있기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KB증권의 의견도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실적 상저하 고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최근 LG 이노텍의 흐름 한번 보시면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50일 신저가는 면한 채 오늘은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와 LG 이노텍의 4분기 실적 전망 알아봤습니다. 네, 자 목요일이 실적 피크데이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컨센은 900억 원대 적자로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워낙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는 또 만연한 상황입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오늘 좀 쉼을 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희 이사님 어떻게 네. 좀 보세요? 일단은 뭐 실적 발표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가 올라갈 때마다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 반도체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 쪽에 조금 무게를 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뭐랄까요? 좀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겨낼 만한 정말 엄청난 호실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주가는 좀 상단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이닉스가 막힌다라면 지금 어제까지 강했었던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침 또 목요일에 인텔 역시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요일 전에 뭐 반도체 섹터가 올라간다라면은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전략이 어제까지의 어떤 대부분 전략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하이닉스가 살짝 밀리자마자 바로 반도체 소부장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눌림목마다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것은 당연히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약간 덩치가 큰 셀 메이커를 칩 메이커를 좀 선택하신다면 역시나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살펴봤고 LG 이노텍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좀 작년에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뭐 올해는 이제 전장 쪽에 좀 힘을 실은다고 했습니다. LG 이노텍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성 이사님? 우선은 애플의 계획에 따라서 주가는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이 패럿이라는 대형 언어 모델을 통해서 발표를 한 거는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자율주행 쪽, 그다음에 우리가 뭐 XR 기기 쪽 같은 경우에 사업을 강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실적의 회복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4분기에서 1분기로 이어지는 상황 안에서 약간의 병목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 매수의 시점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잡아보면 1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잡는 게 나아 보입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 수준 같은 경우는 선행 PBR 기준으로 22만 원이 한 배 수준이고요.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는 20만 원이 PBR 한 배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10년대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LED 사업으로 한참 애를 먹는 상황에 봤던 밸류 수준까지 지금은 주가가 하락을 해 있어요. 1분기 실적 기점 이 부분을 놓고 OLED를 탑재한 태블릿 출시, 그 다음에 XR 기기 같은 경우에 추가 확장에 대한 부분을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 일단 SK 하이닉스 지금 단순 컨센 상회를 넘어서 조기 흑자 전환을 보여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의 투심을 끌어줄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IR센터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유니퀘스트입니다.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선두 기업으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에 숨겨진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유통회사를 거쳐 판매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유니퀘스트는 칩 제조사와 판권 계약을 맺어 칩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와 AI 관련 반도체 칩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5위는 유니퀘스트입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전날 직전 분기 영업손익 적자 전환 가능성과 증권가의 비관적인 분석이 이어지며 급락세를 보였었죠. 오전에 4% 가까이 반등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으로 전환해 낙폭을 키웠습니다. 전날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 재고평가 손실이 확대되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를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놨는데요. 4위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다음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면세점과 중국 부진으로 지난해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화장품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도 되살아나는 가운데 6거래일째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더마뷰티 브랜드 에스트라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온오프라인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9월 성공적인 일본 진출을 시작으로 이번 베트남 진출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태국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5위는 유니퀘스트입니다. 오늘 관련해서도 온디바이스 AI 숨은 수혜주다 이런 증권사 분석도 나온 가운데 오늘 장중 상한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유니퀘스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유니캐스트는 본업은 비메모리 업황이 나아질 때 여기에 대해서 매출 볼륨은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칩 제조사를 통해서 판권 계약 이 부분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비메모리를 유통하기 때문인데요. 고객사는
인텔이라든지 브로드컴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 볼륨 자체는 커질 수 있는데 마진은 큰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업황의 회복에 따라서 매출 볼륨이 커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차량용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도 매출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박한 상황입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은 공고한데 여기에 신사업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 있는 구조겠죠. 이게 AI 매틱스 지분을 5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I 영상 인식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자율주행에 대해 쓰일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시스템인데요. 차량 관제 시스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말기를 장착해서 얻어진 운영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경우를 학습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레벨 3 같은 경우가 구현되는 단계에서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의 실적 같은 경우도 원래 예상되던 실적인 한 400억 정도 이상의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440억 원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에 나왔던 실적을 대입해서 한 10%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955억 수준입니다. 그랬을 때 상승 여력은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총이 작다 보니 상한가까지 가는 또 수급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4위 에코프로비엠 우리 어제도 살펴봤고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약 11%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시도하나 싶더니 결국 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목표가 하향한 여파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올해 좀 실적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꽤 많이 반영한 자리 같은데도 빠지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네. 바닥 좀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2차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업황의 바닥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물론 이제 뭐 들리는 뉴스는 죄다 안 좋은 뉴스들입니다. 테슬라 역시도 주가 흐름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뭐 스텔란티스의 노이즈, 포드가 F150에 대한 어떤 픽업 들어 감산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고 또 마침 또 이 뭐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이 혹한이 좀 닥치다 보니까 영하 30도에서 전기차들이 방전이 무더기로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뭐 안 좋은 뉴스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 뉴스 뭐 이런 뉴스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은 기존의 IRA 법안에 관련된 이차전지 모든 정책들을 뒤집어 엎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딱 하나입니다. 리튬 가격만 돌아서면 됩니다. 리튬 가격이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업황 바닥은 확인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이 리튬 가격이 좀 변동성을 보이고 바닥을 잡았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으로 하여금 던져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2차전지 섹터를 베팅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 쾌즘 구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새롭게 성장한 어떤 섹터가 발견이 되면은 1차적으로 그 섹터를 먼저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약간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그걸 캐즘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2차전 섹터는 그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이 끝났다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는데요.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역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약 13조 원에서 14조 원의 신규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성장이 끝났다라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다 투자를 했을까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다 뒤집어 엎는다?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왜냐면은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어주면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당을 가리지 않고요, 그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거 전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뭐 강한 멘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노이즈의 나쁜 뉴스는 역시나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의 바닥은 역시나 딱 하나 리튬 가격이 안정을 찾는 것 이것만 확인된다라면은 실적 같은 경우도 4분기에서 1분기 실적을 저점 잡고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제 바닥을 잡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좀 이제 시간을 녹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주가가 밀린다라고 해서 만약에 혹시나 밀릴 때 이 투매에 나서는
잘 버티다가 투매만 여러분들이 잘 막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쨌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주요 변곡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테슬라 실적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가를 낮춰서 지금 전기차를 팔아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뭐 실적이 약간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가격 안정화될 때까지 바닥을 다지는 구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3위 또 아모레 퍼시픽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국 의존도 가장 핵심이었던 중국 의존도 줄이고 이제 북미나 해외 쪽, 유럽 쪽으로 이제 조금 더 판로를 넓히는 지금 상황인데 아모레 퍼시픽은 좀 올 한해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성훈 기사님? 작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시장 안에서 북미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 그다음에 상위 랭커가 있는 그런 소재 업체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했어요. 아무래도 MZ세대 같은 경우에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서 엘프 뷰티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최근 또 연이은 신고가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소재주, 그다음에 북미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강합니다. 아모레 퍼시픽으로 돌아와 보면 최근에 그 신제품의 출시가 있었습니다. 립 슬리핑 마스크에 대한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이게 과거 제품 같은 경우가 립슬마 베리향이 12월에 아마존 랭킹 4위에 랭크가 되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코스알엑스와 합병을 통해서 이를 통해 이제 미국의 매출 같은 경우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기준으로 미국 매출은 707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가 분기별 매출이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미국 매출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 비중에서 20% 정도 이상으로 되는 시점에는 멀티플의 확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3,980억 정도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상승 여력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오늘 반등에 대한 또 배경과 방향까지 꼽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실시간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맹숙님께서 이런 장 처음이네. 그리고 주방골님도 너무 피곤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내 좀 가나 싶다가도 밀리는 장에 대한 좀 답답한 분위기를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또 반도체 전반적으로 일단 개별주들의 흐름만 나오고 전반적으로 쉬어가다 보니 종목들 다른 섹터에 대한 종목들이 또 정신없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실적에 나온 종목들은 조금 더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김주용님께서는 현대일렉트릭 실적 잘 나온 건가?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반짝 좀 10만 원 선 돌파를 했다가 지금은 좀 힘이 빠졌지만 10만 원 선 부근에서 그래도 좀 무난한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에 파는 움직임은 안 나왔는데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현대건설도 실적은 발표했는데 지금 컨센서스 대비로는 다소 못 미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대비로는 94.5% 증가한 영업이익 좀 시연을 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주춤하고요.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도 양호한 실적은 나왔음에도 주가는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흐름과 같이 가져가다 보니 주가는 약세 흐름으로 좀 아쉬운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존버하자님께서 갑자기 게임주 올리네라는 또 오후장의 주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중국 당국이 온라인 게임 규제 초안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해석과 함께 데브 시스터즈, 크래프톤, 위메이드 일제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슈에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인지 좀 반등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도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게임주들 오후장 지금 고개드는데 네. 좀 중국 규제 우려가 꽤 컸었잖아요. 맞습니다. 좀 긍정적인 해석 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일단은 크래프톤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 잘 버티다가 이 뉴스가 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 이후에 주가가 바닥에서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만은 일단 중국 당국이 그런 어떤 뉴스를 철회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주가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우리가 크래프톤을 살펴보면서 PBR 밴드가 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중국 노이즈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VR 관련된 어떤 섹터의 어떤 흐름들이 좀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VR 기기가 확산이 됐을 때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뉴프렉스나 포바이 같은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VR 내의 컨텐츠를 가장 잘 만들어내고 그 기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섹터는 바로 게임주입니다. 게임 섹터 역시 제약바이오와 마찬가지로 거의 2년 넘게 주가가 쉬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어떤 VR 관련된 콘텐츠를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회사가 게임 섹터다라고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 눌렸던 주가는 올 한해 상당히 좀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어제도 말씀드린 오버데어라는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상당히 좀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사라진다면은 시장은 안 그래도 낙폭과대에 따른 밸류메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VR, AR, MR 이런 관련된 어떤 기대감까지 새롭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임 섹터 역시 제약바이오에 이어서 올 한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 워낙 그동안 소외됐던 데 따른 좀 우려가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또 많이 빠진 자리에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 크래프톤을 중심으로 한 게임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 기대 짚어봤습니다. 네, 실시간 분위기 짚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까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는 현대차입니다.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글로벌 완성차 판매 2위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오는 25일 지난 4분기와 및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레저용 차량과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대급 실적을 거두고 직전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22년보다도 무려 10조 원 이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나란히 일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2위는 현대차입니다. 네, 마지막 1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1위는 인터넷뱅크 은행주입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면서 관련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은행주가 4분기 바닥을 다진 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돼 투심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위는 인터넷뱅크 은행주가 차지했습니다. 네, 자 목요일 또 실적 피크데이의 현대차 실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지난해 이제 연간으로는 역대급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좀 12월부터 살짝 좀 꺾이는 움직임이 나와서 4분기 실적에 컨센을 못 미칠 수 있다라는 일각에서는 또 그 전망도 내놓고 있어서 워낙 이제 불확실성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래도 좀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오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비중을 좀 반등 나올 때 줄여야 돼요? 아니면 보유해야 돼요? 아니면 저평가 매력을 부각하면서 사봐도 돼요? 현대차는 그렇다면은 저평가는 되는데 돈은 잘 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딱 하나죠. 박스권 전략입니다. 주가 내려간다라면은 돈을 잘 벌고 퍼밴드나 PBR 밴드가 최하단이죠. 그러면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매수 대응을 하시고 상당히 막혀 있죠. 상당히 막혀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전기차 회사가 중국 업체들 말고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가 퍼밴드가 4배에서 5배 정도 거래되는데 이게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GM, 포드 마찬가지로 퍼밴드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처음 배울 때 퍼가 낮은 종목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낮다는 것은 싸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유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올 한해 이 전기차 업체 가장 중요한 화두는 2개다. 첫째는 저가형 전기차에서 누가 마진을 잘 챙겨낼 수 있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누가 더 잘 가져가느냐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2가지만 놓고 본다면은 역시나 좀 테슬라의 다른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좀 딸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 밴드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싸기 때문에 18만 원 초반에서 현대차는 당연히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막혀 있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19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서는 일단 한번 착신을 하면서 그런 전략을 당분간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하니까 앞서서 현대일렉트릭 우리 실적으로 보자 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라섰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 이제 실적이 나왔고 지금 자리는
주춤한 상황인데 반영하면서 올라온 자리에서 여기는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기대감도 살아있다 보니.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있고요. 아마 변압기 섹터를 계속 강조를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가 가다 내려가다 하면서 그때마다 나왔었던 얘기가 피크아웃 노이즈였습니다. 도대체 이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누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4분기 물론 4분기가 변압기 업체들의 성수기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상당히 수주가 실제 잘 나왔고요. 자, 그러면 올 한해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수주 잔고를 보시면 돼요. 수주 잔고만 놓고 본다라면은 피크아웃을 얘기하기가 너무 좀 이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 또 마진이 살짝 좀 깎이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살짝만 내려와도 또 피크아웃이다라고 해서 또 한 번 또 시장이 또 노이즈를 좀 보여줄 텐데 그때마다 일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없으신 분들은 그런 노이즈가 나와서 주가 밀린다라면은 신규로 접근을 하시고 그러다 또 주가가 또 한 번 또 튀게 되면은 또 피크아웃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주가 슈팅이 나올 때마다 조금 비중 줄이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또 약간의 트레이딩을 겸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1위 은행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이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에 약해지면서 좀 우리 지수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 나름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대한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이 아파트 주담대 또 포함되면서 카카오뱅크 비롯하면서 은행주들 조금씩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은행주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성우 이사님? 그러니까 지역은행이라든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다시금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가 7곳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개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해외의 IB와 우리나라의 은행 같은 경우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어요. IB 같은 경우는 실제 투자 부분까지 함께 단행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점이겠고 우리나라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 위주의 사업이라는 점이 주가의 할인 요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미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지역은행 파산 이 부분의 이슈였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와 애플 같은 경우가 이자 상품을 내놓으면서 협력하는 행태까지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보면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가 시장의 파일을 확산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토스 같은 경우는 상장과 관련해서 증권사가 한 15조에서 20조 정도의 밸류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카카오뱅크와 비교를 해보면 토스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 순이자이익이 1,481억 원, 그다음에 대출 자산이 11조 2천억 원이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 순이자이익이 2,880억 원, 그다음에 대출 자산 같은 경우는 37조 620억 원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시가총액 기준 13조 9천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토스가 상장 밸류를 받는 레벨만큼 그 기준에서 한 2배 정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파일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게 인터넷 은행이라는 점과 함께 지금 토스의 상장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의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슈 모멘텀으로 반등이 줄 때 사실 워낙 바닥권에서 오래 눌려 있다가 좀 네. 반등이 나서는 거면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이럴 때 좀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비중 축소보다는 토스뱅크의 밸류가 확정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확인하고도 충분히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비중의 축소 관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더 반등은 깨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이제 금융주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오늘의 그 반등이 좀 의미가 있습니까? 행동주의 펀드의 액션에 따라 은행주들이 반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인처럼 해외 IB와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를 오늘의 상승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중립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은행주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유니캐스트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승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